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광주에 있는 조순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리고 빈혈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동훈 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까지 비욘디 세 번째 출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여성들, 주로 재발성 방광염, 그리고 항생제 내성, 이런 거의 문제점, 그리고 방광 통증 증후군 이제 이런 걸 관련해서 주로 발표를 했었고 그렇게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너는 왜 남자들에 관한 주제는 하지 않느냐, 또 다른 주제는 없느냐" 해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나왔고요. 사실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년 이후 남성에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사실상 나이가 50이 넘어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어느 정도 배뇨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질병의 어떤 분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환자들이 계시고 또 이 유튜브나 다른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병에 대한 정보는 넘쳐납니다. 굉장한 다양한 치료법, 또 수술에 대한 홍보도 많고요. 이제 그런데 막상 이제 환자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진료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환자분들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병 자체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시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어떤 단순히 치료법을 나열하고 병을 설명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어떤 환자들의 어떤 이해도를 넓혀서 여러분들이 직접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과연 나한테 맞는 가장 적합한 치료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시기에 약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수술을 먼저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수술을 나중에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수술을 꼭 해야 지금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자 이 일종의 교육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혹시 이제 여기 애청자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질문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슬라이드 내용이 꼭 병에 대한 설명보다는 여러분들 이해도를 높이는 쪽으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실제로 요번 강의에는 환자들이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12개 정도를 뽑아 가지고요. 그 질문에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또 인사도 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아 수치가 36cc. 종이양 님이 벌써 질문 주셨네요. 음 61 년생 65 세시고요.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이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부터 약이냐 수술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최근엔 트렌드가 좀 바뀐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일단 약 먹어 보고 "안 되면 수술하자." 이런 개념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빨리 좀 해야 될 경우는 빨리 하고 사회로 복귀하고 또 수술 중에는 뭐 이게 아예 절제일 수도 있지만 간단한 최소 침술적 수술이라고 시술 같은 수술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젊으신 분들 빨리 간단한 처치하고 좀 몇 년 쓰시다가 나중에 다시 수술하더라도 일단 약을 좀 복용을 중단시키는, 그래서 조기 수술 쪽으로 많이 가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우리 종희양 님도 61 년생이고 또 왕성히 활동하시는 나이시기 때문에 아마 약은 당연히 처음에는 먹겠죠, 수술 준비하는 과정 중에는. 하지만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거는 어떤 해부학적으로 명확하게 스스로 세계에서는 지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입구를 막고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게 방광의 어떤 방광에서 내려온 요도로 내려온 각도가 꺾여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간단하게 수술만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일단 오늘은 이 질문 위주로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기한테 가장 적절한 어떤 치료가 무엇인지 좀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됐으면 하겠고요. 이게 이제 먼저 이러기 위해서는 증상의 원인이 뭐냐. 증상이 다양하거든요. 단순히 전립선이 크기의 증가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병 이름 자체가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전립선이 커져서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노년에 오는 방광의 변화, 그다음에 수분 섭취의 문제,
야간뇨의 문제 이런 것들과 연관돼 가지고 나타나는 종합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약 먹은다고 좋아지는 것, 단순히 수술한다고 좋아지는 것 이런 거는 아니고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요. 한 환자마다 이 환자한테 가장 필요한 단계가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생활 습관 교정이 1 번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수술적 처치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약물적 치료를 우선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아무 치료 없이 지켜보고 정기적인 검사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나이 몇 살이고 몇 그램에 뭐 어떤 수술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좀 관심 갖고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이제 이러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게 되겠죠. 크게 이제 4개의 묶음인데요. 일단 증상의 이해에 관한 질문이 3 가지가 되겠고요. 어떤 특히 크기와 증상, 암과 관계, 어떤 전립선과 방광의 어떤 기능적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릴 거고 그럼 기본적인 평가에 관한 질문 또 3 가지 정도 또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할 때 그럼 약물 선택이냐 또 수술을 언제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수술하고 나면 다 좋아져요?" 그럼 어떻게 좋아집니까? 또 "수술하고 나면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가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불편한 증상이 얼마나 오래갑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수술법이 굉장히 다양해졌죠. 최소 침습적 수술이라고 해서 굉장히 수술 같지 않은 시술 같은 수술도 많이 나왔고요. 또 전통적으로 수술하는 뭐 전립선 절제술이나 레이저 절제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으면 어떤 선택이 정답인지가 사실은 헷갈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런 개념으로 결정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또 '내 친구가 이거 했더니 좋다. 그래서 나도 이걸 해 달라.' 이런 분도 되게 많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친구의 전립선, 여러분 친구의 방광 상태, 여러분 친구의 생활 습관은 나와는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개인별로 고유화된 어떤 개인 맞춤형 치료가 필요한 시대가 됐고 또 최근에 그러한 어떤 그 충분한 치료법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를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이 많이 들어오네요.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행복, 사랑, 희망, 낭만이라는 분이신데요. 교수님, 전립선 비대증 약으로 아보다트가 있는데요. 아보다트는 호르몬제로 호르몬을 조절하는 건데요. 복용 시 발기가 거의 안 되고 우울증이 오고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 전립선 약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말고 알파 차단제라고 소변을 잘 보도록 하는 방광하고 방광 예민함을 줄여준 약의 경우도 특징이 어지럽고 발기가 안 되는 게 특징인데요. 어 이런 걸 보면 확실히 발기가 안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전립선 비대에 좋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럼 발기를 하면 할수록 전립선에 안 좋다는 건데요. 두 약 모두 발기를 잘 안 되도록 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발기를 하면 전립선이 커지는 거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런 질문은 또 처음 받아보네요. 근데 상당히 궁금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좀 흥미로운 질문이고요. 맞습니다. 이제 아보다트라고 하는 약은 특정 회사 약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5알파 환원 요소제 억제제라 그러거든요. 5알파 리덕테이스 이니비터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남성 호르몬을 약간 차단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어떤 그 성장 유지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게 되면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줘서 장기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의 어떤 증상을 개선시키거나 향후에 어떤 수술의 리스크를 조금 줄여주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어 그게 두 가지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한 가지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인제 이게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기 때문에 이 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발기가 된다고 전립선이 자꾸 커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직접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중년의 이상의 남성일수록 발기가 잘 되고 어떤 건강한 성생활을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건강한 어떤 중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도 잘 치료하시고 그리고 그 발기력도 잘 유지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처방을 즐겨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발기력을 신경 안 쓰시는 아주 노년 70대 중후반 노인들에게 주로 처방을 하고요. 성적인 활동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한 50-60 대에서는 환자랑 충분히 상의를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써도 되겠느냐?" 하고 동의를 구하고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젊으신 중장년에게는 이 약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뭐 대표적인 치료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분도 마찬가지 신스 17681 님. 이제 이분은 전립선 약을 몇 달째 먹고 있는데 영 나아진 느낌이 없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그대로고 시원하게 나오지도 않고요. 나이 먹으면 다 이런 건지 아니면 약이 저랑 안 맞는 건지 좀 걱정이 됩니다. 원래 이런 건지 좀 더 먹어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나이도 중요하겠고요. 일단 증상의 개선이 없다 그러면 이게 과연 전립선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수분 섭취 습관이나 특히 야간뇨 같은 거는요. 전립선 비대증하고 직접 연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야간 단뇨증이라는 증상 자체는 내가 수분을 나중에 이제 설명 따로 이제 나오긴 할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그다음에 다리의 어떤 부종, 심장 질환, 내가 먹고 있는 이뇨제 같은 약 이런 약하고 연관돼서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따로 어떤 수분 섭취 생활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약물 교정을 한다든지 해서 따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립선 비대증 증상으로 야간요가 약간 유발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 수술 환자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신의 야간요가 지금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보시는 분들은 그것이 없어지거나 한 번으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3 번, 4번 이상 야간요를 본다 그러면 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한두 번 정도는 횟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야간유라고 하는 거는 되게 복합적인 증상의 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수술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상이 좋아진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노년의 배열 증상은 전립선의 문제, 그리고 방광의 기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야간요의 문제가 합쳐져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약을 먹으면 안 좋아지고 그러면 수술하면 모든 게 좋아지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수술을 하고도 일부 약을 계속 복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습관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 방광염 때보다는 질문이 엄청 들어오는데요. 진도를 못 나가겠는데. 한 개만 더 받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이제 대부분 여기 질문의 그 유형을 보면 여기 제가 이제 갖고 온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수술을 언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그렇고 무조건 약부터 먹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제 수술을 고려해 보자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목눈 시술, 유로리프트 같은 거 아니면 수압 확장술 이런 종류가 많은데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굉장히 이런 사실 고민입니다. 인제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정리가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이 수술편만 따로 한 번 더 정리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은 이게 지금은 전반적인 걸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서팔메토요. 효과가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공인된 약보다는 조금 미미한 편이고 이제 대규모 연구에서는 그렇게 이제 임상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먹어서 나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보조제 개념이고 여유가 있으시면 드시는 거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립선 비대증도 골든타임이 있는지요? 인제 아마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은 수술의 골든타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조기 수술을 권유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히 '약이 안 들어서 수술한다.' 이런 개념 그리고 또 이렇게 '약을 먹기 싫어서 수술한다.' 이런 개념도 물론 맞습니다마는 방광 기능을 보존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즉 최근에는 100세 시대라 그러거든요.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의 근력이나 기력은 다 떨어집니다. 그 말은
방광의 수축력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를 비유를 하자 그러면 어 자동차가 나가게 하는 건 엔진이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전립 이 소변을 보는데 엔진은 방광입니다. 방광이 짜 줘야 되는 거고요. 전립선이라고 하는 거는 전립선 문제는 그 나오는 통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커져서 좁아졌거나 꺾여 있거나 눌려 있는 이런 상태 때문에 소변이 약하게 나오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근데 앞에가 이렇게 만성적으로 계속 막혀 있는 상태인데 방광이 계속 짜주다 보면 방광이 과부하가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방광이 서서히 지쳐가고 노화가 돼 갑니다. 방광이 늘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수축력을 잃게 돼요. 그러면은 정말로 내가 80대 중후반 90이 됐을 때 소변이 아예 안 나오는 그런 증상이 초래됩니다. 이제 제 환자 중에 기억나시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그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화교분이셨는데 78세 때 이제 의뢰에 처음 다니기 시작을 하셔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증상이 심하셨고 다 배출되지 않고 잔뇨가 한 150, 200 정도 남았습니다. 인제 사실 이제 수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잔뇨가 남을 때거든요. 근데 환자분은 크게 불편함 못 느끼셨어요. 그냥 성격이 워낙 좋으셔서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증상이 좋지 않은데 본인은 이걸 참고 견디시는 거예요. '아이 나이 먹으면 이렇게 원래 보는 거지. 뭐 여러 번 보는 거고 뭐 그래도 잠자면서 여러 번 깨고 해도 크게 생활에 지장이 없어. 나한테 할 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래. 이 나이에 무슨 수술이야.'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이 올 때마다 "어르신은 수술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에이 약만 줘. 이대로 무슨 수술이야." 그렇게 15 년을 버티셨어요. 근데 갈수록 전립선은 뭐 크기 줄이는 약을 쓰고 해도 쪼금씩 커져가고 이제 방광 기능도 떨어져 가겠죠. 그러다가 93 세가 됐을 때 이제 딱 소변이 이제 아예 안 나와서 병원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제 네 두말 않고 소위 말하는 도뇨관, 소변 줄이라고 하는 걸 넣어 줍니다. 그래서 "어르신 이거 차고 사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 달 차시더니 오더니 임 교수 나 수술 좀 해 줘." 그래서 93세 기저질환도 많으셨어요. 아유 제가 어르신한테 이제 "아니 지난 15년 동안 내가 그렇게 수술하라고 예약 해야 된다고 말을 해 드렸는데 그때까지 뭐 하시고 이제 와서 해 주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랬더니 "아이 내가 이럴 줄 알았나?" 그러면서 어르신 지금 하면 사실 예전보다 마취 위험성도 높고 이러신데 "감당하시겠어요? 나 죽어도 좋으니까 수술해 줘." 이러시 근데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사실은 이제 방광 기능도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술법 중에 가장 확실한 술법을 해야 됩니다. 즉 완전히 비대된 전립선 조직을 다 적출해내는 절제술을 해야 되고요. 이제 절제술 방법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홀미um 레이저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저기 내시경을 통한 전기 절제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요새는 워터젯이라고 해서 그 워터젯 아블레이션이라고 전기 수압으로 깎아내는 것도 있고요. 사이즈가 너무 큰 경우에는 우리가 로봇 다빈치 로봇을 이용해서 전립선을 파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인제 수술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그 홀륨 레이저 홀랩이라는 수술로 사실상 홀랩이 제가 봤을 때는 할 수만 있다 그러면 가장 가성비가 뛰어나고 효과는 가장 좋은 수술 중에 들어갑니다. 특히 고령에서 또 어느 정도 출혈성 경향이 있더라도 수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홀뮴 레이저 수술을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더니 이제 그럭저럭 소변을 보세요. 물론 방광이 떨어졌지만 워낙 잘 파놔서. 그랬더니 첫 번째 말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진즉 수술할 건데 그랬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분은 이제 수술하시고 2년 정도 사시다가 다른 이유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가끔씩 환자분들 정말 꼭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오시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 드려요. 이제 "이런 환자분이 있었고 15년 버티시다가 93 세에 수술하셨다." 이런 말씀 해 드리고요. 사실은 인제 이렇게 93세 이렇게 80대 후반 되신 분 수술할 때는 좀 부담이 가능한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수술 자체가 위험하진 별로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뭐 어느 정도 경험이 있게 되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는데 그 나이에서 오는 그런 그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이 많이 있을 거고 또 드시는 약이 많아요. 그래서 인제 사실은 우리가 밤새 안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연세 되신 분들은 정말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얼마 한 2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제가 아버님 89대 때 제가 직접 수술을 했었습니다, 비대증 수술을. 우리 병원에서 제가 직접 해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고요. "왜 아버님 수술을 또 남한테 직접 하느냐." 근데 뭐 제가 하는 게 속 편할까 제가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부담스러운 거는 그 마취에 대한 어떤 위험성은 사실 저도 좀 부담은 되더라고요. 아이 또 다른 그래서 하면서 다른 형제간들한테도 동의를 구했고요. 아버님이 너무 불편해하셔서. 이제 아버님이 수술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잔뇨가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잔뇨가 계속 150, 200씩 남아요, 배뇨 후에도. 다 안 비워지기 때문에 소변이 어때요? 자주 마렵겠죠. 굉장히 자주 마려워서 저녁에 소변을 5 번, 6 번, 4번 이렇게 깨서 보십니다. 그러니까 낮에 생활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아 동훈아 어제 나 소변 5번 봤다. 약 좀 바꿔 달라. 어떻게 좀 해 달라." 뭐 제가 어련히 다약을 썼지 않겠습니까? 약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결국에는 "아버님 수술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님 설득하고 또 형제간들 동의 받아서 이제 아버님이 도저히 힘들어하시니 수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버님 인제 수술을 해 드렸더니 이제 잔 이렇게 잔뇨가 50 미만으로 줄어드니까 야간뇨가 거의 1 번이나 2번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잔뇨가 남아서 야간뇨가 생기시는 분들은 수술을 하게 되면 드라마틱하게 증상 개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예. 골든타임 있습니다. 쪼끔만 진도 나가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많이 하는 질문이 "크면 증상이 심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전립선이 일종의 이제 비대증이라는 표현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커지면서 전립선 모양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변형이 예쁘게 통로가 잘 유지되면서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이런 경우는 커져도 잘 유지되는 경우는 잘 봅니다. 근데 안 크더라도 우리가 이제 호수가 이렇게 꺾이는 경우 있잖아요. 호수로 이 플라스틱 호수가 생각난 다음에 호수가 이렇게 약간 각도가 있는데 이게 심하게 약간 변형이 오면서 꺾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방광 입구만 푹 커지면서 해야 되고 야간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야간 단역증도 고려를 해야 되고 요런 것도 내 가지고 있는 증상이 주로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 가지 건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 불편한 증상이 전립선이 커져서 온 부분인가요?' 이거는 주로 배뇨 증상. 소변을 볼 때 약하게 나오고 배에다 힘 줘야 되고 잘 안 나오고 좀 느리게 나오고 요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 소변을 못 참고 자주 보는 증상. 급하고 이게 한 3-400 까지 참아야 되는데 한 100만 200만 돼도 못 참고 자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주로 뭐예요? 이 방광이 예민한 겁니다. 이런 방광이 예민한 경우가 있는 것인지 또 어떤 분들은 그 증상이 저녁에 4 번, 5 번, 3 번, 4번 깨면서 못 보시는 너무 자주 봐서 수면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신 분들은 내 증상의 원인이 뭐가 있는지 야간 단요증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잠을 깊게 못 자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변효 증상이 있다 그러면 내 증상이 주로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인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의사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제 증상이 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요. 수술로 가장 좋아지는 부분이 뭐냐 했을 때 전립선의 어떤 비대나 어떤 폐색을 일으킨 부분 그로 인한 증상, 세뇨나 요런 것들은 증상이 수술로 하면 되게 좋아집니다. 하지만 방광이 예민하고 급하고 자주 보고 하는 증상들은 약물 치료 부분이거든요. 방광을 다스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로 즉각적인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수술을 하게 되면 초창기에는 이 증상이 더 악화됩니다. 자극돼 가지고 더 자주 보고 더 못 참고 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수술하고 났더니 증상이 더 나빠져 가지고 소변이 새고 뭐 "걸레 찬다. 기저귀 찬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인제 막 주변에 동네 방네 소문 다 내고 다닙니다. "어디 비뇨기과 수술했는데 소변 기저귀 차게 타고 다닌다."고. 근데 그거는 대부분이 수술하고 일시적으로 1-2주 혹은 한 달 이내에 오는 이런 과민성 방광이 심해지는 이제 그런 부분 때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런 증상은 수술이 지나면서 서서히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방광에 포커싱을 두고 있는지 전립선에 포커싱을 두고 있는지 야간 단요에 포커싱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제 질문이 많은 게 비대증하고 암하고 연관관계가 있느냐 다른 질환이죠.
서로 다른 전입니다. 이게 진행하거나 이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조는 가능하고요. 주로 이제 전립선이 있게 되면 전립선 말초부 바깥쪽은 이제 암이 많이 생기는 부위고 비대증은 가운데 요도를 싸고 있는 쪽에 생기기 때문에 증상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증상만으로는 구별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50 세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1 년에 한 번씩은 이 전립선 진찰을 하시는 게 현명하십니다. 그냥 검진 사항에 정기 검진에 아예 그 루틴으로 이 전립선 검진을 포함시켜서 하시면 됩니다. 전립선 뭐 초음파, 전립선 피검사, 뭐 소변 검사 등을 포함하면 분명히 되거든요. 예, 아주 간단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포함시키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죠. 이 반드시 여러분들 그 의사하고 상의하실 때 이 출구 문제인지 약한 줄기 문제, 어떤 힘주는 거, 잔뇨감 이런 것들은 이런 문제고요. 방광 문제는 막 절박하고 급하고 자주 보는 이런 증상. 야간뇨 문제는 이제 내가 잠을 못 자서 여러분께서 보시는 수면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왜 활동하시면 다리나 이런 데 다리가 부종 많이 붓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다리 쪽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다가 밤에 자려고 누우면 그 혈관에 그 밖에 나갔던 그런 수분들이 혈관으로 수분이 들어오면서 소변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 단유증이 생기겠죠. 또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여러 가지 신장에 기능이 문제가 있는 분들 혹은 복용하는 약 중에 이뇨제 같은 게 들어있다 그러면 당연히 소변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야간뇨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은 꼭 그 진료를 빨리 받아야 되느냐? 인제 이럴 때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급한 상황이고요. 소변이 발 안 나올 때 요피라 그러는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갑자기 감기약 먹거나 어떤 약 콧물 특히 콧물 감기약 같은 거 이렇게 먹었을 때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추운 데서 갑자기 그 활동하다가 소변을 못 보는 경우 겨울철 되면 갑자기 추워지면 요패라 그래요. 못 보셔서 응급실에 오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요런 경우는 바로 진료를 받고 이런 경우는 사실 수술을 좀 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인제 전립선이 커지면 피가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혈관 막히는 경우도 있고 요런 경우는 수술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발열, 우한 이런 요로 감염이 동반된 경우 그다음에 방광 결석이라든가 신장 기능 같은 데 어떤 그 문제가 생긴 경우는 바로 진료도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 네 그런 경우도 되겠습니다. 좀 볼까요? 설명 잘 이해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나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가진단법. 네. 있습니다. 이것은 인제 그 우리가 영어로 IPSS라 그러는데 IPSS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혹은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면 진찰하면 첫 번째로 이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인터넷 뒤져보면 다 잘 나옵니다. 요새 뭐 정보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라는 거를 먼저 이렇게 그 검색을 하셔서 거기에 내가 몇 점에 해당되는지 얼마나 불편한지 체크하셔서 어느 점수 이상이시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졌든 안 커졌든 전립선이 커졌든 안 커졌든 어떤 배뇨 증상 불편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가 진단이 가능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거 인터넷 보면 쉽게 나와 있으니까 꼭 해 보시길 바랍니다. 꼭 병원 안 가시고 집에서 해 보시면 됩니다.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예요. 자, 이 평가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이런 중요한 거는 복용약 같은 거 병력, 심장 문제, 신장 문제, 이뇨제도 먹고 있으면 야간뇨 많다 그랬었죠. 또 다리가 붓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요. 신체 검진하고 기본적인 거는 전립선은 이 손가락으로 적장 수지 검사라고 이 손으로 이렇게 만져줘야 돼요. 항문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소변 검사하고 자 여기 나왔죠. 증상 점수 IPSS. 이게 전립선 증상 점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어 버전도 있고 영어 버전도 있고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면 점수 체크해서 내가 몇 점에 해당되고 그 몇 점 이상이면 이제 경증, 중간, 중등도 이렇게 세 개로 나누거든요. 보통 경증은 되게 지켜봐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중등도 이상에서는 또 치료하는 게 좋다고 되기 때문에 집에서 하실 분들은 이 IPSS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병원에서 또 배뇨 일지를 적어오게 하고 보통 3일 정도 소변 보는 횟수나 양을 기록하게 하는데 특히 이거는 야간뇨라든가 이 사람이 급박뇨나 빈뇨 증상이 있는가를 확인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검사예요. 그래서 쪼끔 힘들긴 하지만 그 병원에 오셨을 때 3일 동안 이걸 해 오라고 숙제를 내줄 거예요. 이걸 성실하게 잘 해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PSA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립선 암 수치 검사로 알려져 있는데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검사예요. 이게 인제 뭐 사실 이게 처음 발견되면서 전립선 암의 획기적으로 어떤 진단에 도움이 되기 시작했죠. 근데 인제 이게 암일 때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전립선염,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이 있을 때도 증상이 몇십으로 확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민한 사람들은 잠자리, 습정만 하고 나도 이 PSA 스코어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올라갔다고 '암이 있다.' 뭐 이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수치가 3 이나 4 이상이면 암을 의심하고 조직 검사를 해라 권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한 번에서 높을 경우에는 이제 재검을 보통 다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1 년에 한 번씩은 이 검사하는 거를 50이 넘으신 분 남성들은 1 년에 한 번씩은 이런 기본 검진을 통해서 비대증이나 전립선암 평가하는 거를 꼭 권유해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뭐 남성암 1 위가 폐암이 아니죠. 전립선암입니다. 남성암 1 위가 전립선암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건강 검진에 포함시켜서 하시라 하는 건 좋겠고요. 음 이제 얼마 전 전립선의 초기라는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답니다. 레온사인 님. 초음파로 측정한 게 전립선이 25 그램이라 정상 범위인 20 그램을 벗어난 비대증 초기라고 하거든요. 사이즈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주위에서 들으니 비대증은 초기라도 치료되지는 않고 약으로 진행을 늦추며 관리하는 병이라고 하더군요. 약은 맞습니다. 증상을 개선시켜 주고 또 크기 줄이는 약은 진행을 좀 늦춰 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병 자체를 없애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편하시다면 사실상 약을 인제 먹고 좋아지면 일시적으로 뭐 끊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계속 끊으면 다시 불편해진다 그러면 계속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전립선 치료는 불가능하고 당뇨병처럼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인가요? 배뇨 장애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죠. 전립선이 커지는 문제, 즉 조직의 변화가 오는 문제, 그리고 방광의 기능의 변화가 오는 문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야간에 다뇨증이 나이 먹어서 오는 문제 이런 게 합쳐져서 오는 거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때로는 그때그때 적절하게 약물이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수술로 빨리 개입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또 어떤 검사를 해야 되냐면 이제 요속검 잔여 속도 검사 얼만큼 세게 나오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환자분들이 소변이 약해요. 그러면 "아 약하다." 얼마나 약합니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고 속도를 재는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최고 요속을 측정해 보고 하면 또 소변 보는 패턴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얼만큼 불편한지 알 수가 있죠. 객관적으로 지표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잔뇨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모르고 가도 서로만 가면 된다고 소변을 아무리 약하게 보고 뭐 못 보더라도 다 보기만 하는 분들은 불편함을 크게 못 느껴요. 그러니까 사실상 소변이 약하시기만 한 분들이 있거든요. 자주 보는 것도 없어. 야간뇨도 없어. 근데 진짜 약하게 봐. 죄송합니다. 근데 인제 약간의 잔뇨도 없어. 잔뇨도 안 나는 거죠. 천천히 보긴 하지만 다 보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의외로 "저 불편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비대증이 심하시더라도. 네 그런 분들은 되게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술 효과가 가장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제 그분들은 그러니까 급박료 증상, 방광 증상 없고 야간 증상 없고 비대증만 심하고 소변만 되게 약하게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신 분들은 약보다도 수술하시고 나면 굉장히 소변 잘 보십니다. 정말 신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소변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술 효과가 가장 좋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수술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전립선 초음파로 전립선 크기라든가 모양의 변화를 측정하는 게 되겠고요. 가끔씩은 소변이 아예 안 나와 버리면 신장 기능이나 이런 데
부담이 가고 신장이 부어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신장 초음파라든가 이런 검사할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 같은 경우는 방광 내시경을 좀 중요시하게 여기는 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꼭 필수적인 검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까 여기 보신 분들 중에 크기는 작으나 증상이 안 좋으신 분들, 또 약물 치료해도 효과 개선이 없으신 분들, 그래서 어떤 약물 치료보다는 수술적 처치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이제 이러신 분들은 저는 꼭 이 내시경을 봅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에서 방광으로 올라가는 방광목이 그 상태에서 이 요도의 길이 꺾여지는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광 안에 국소적으로 일부만 푹 튀어나와서 전체적인 크기는 크진 않지만 어떤 국소적인 폐색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시경 검사해서 그 파인 부분만 잘 해결해 주게 되면 역시 또 굉장히 소변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요 역도학 검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방광을 기능을 테스트하는 방광 기능 검사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정말 이 사람이 수술해서 소변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소변을 못 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변 일단 요패가 와 가지고 비대증이 심해요. 근데 너무 늦었어. 진작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약을 먹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버티다가 어느 순간 소변이 안 나와 버리는, 그래서 소변줄을 꽂고 한 달, 두 달 지켜보고 약을 써도 아예 못 봐요. 아예 안 나와. 이제 그러신 분들은 이제 비대증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람이 수술을 했을 때 소변을 볼 것이냐 못 볼 것이냐 고민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환자 입장에서도 내가 어떤 내 시간과 어떤 돈과 어떤 이런 육체적 희생을 통해 수술을 하게 되는데 아예 소변을 못 봐 버리면 어떤 의료진에게 불신도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아예 요폐 증상 이런 경우는 이제 일부 환자에서 방광 기능 검사를 통해서 이 수축력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의 예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하고요. 일반 제형을 하지 않고 의사들이 이제 경험 있는 의사들이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나이도 좀 있으시고 아니면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또 방광 기능도 이렇게 짜주님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 방광의 수축력이 너무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 검사를 수술 전에 시행을 해서 어느 정도만 남아 있다고 그런다면 대개 수술하면 소변은 그럭저럭 보십니다. 물론 방광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은 수술하고 나면 소변 되게 잘 보시고요. 다만 짜주님이 쪼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잔뇨가 없을 정도로, 얼마 전에 제가 했던 수술 그분도 인제 그분은 이제 로봇으로 했던 분인데 크기가 한 뭐 150 cc가 넘어 버려요. 엄청 컸고 소변줄이 거의 한 2달 동안 찼는데도 불구하고 소변이 아예 1도 안 나오신, 그랬더니 결국은 인제 하도 커서 내시경 통한 레이저 수술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로봇을 통해서 전립선 절제 수술을 했는데 이제 배뇨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감사하면서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렇게 잘 보시진 못해요. 하지만 잔뇨가 안 남고 어느 정도 생활하실 정도로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전체를 다 제거해 주는, 그러니까 커진 부분 전체를 제거해 주는 게 인제 절제술 개념이거든요. 그게 절제술에 들어가는 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홀미um 레이저 절제술, 로봇 이런 것들입니다. 전체 절제술 해 주게 되면 어쨌든 현존하는 수술 중에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회복하는 데 또 적응하는 데 불편감, 시간 이런 건 좀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인제 여러 가지 IPSS나 이런 배뇨 일지, 요속 검사 등을 통해서 어떤 적합한 증상을 내가 정말 뭐가 불편하고 이런 걸 파악한다는 거고요. 증상이 있어 치료해도 되나요? 맞습니다. 치료 안 하셔도 돼요. 불편하지 않고 위험이 없고 또 진행할 가능성이 없으면 치료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증상 점수가 어느 정도 이하면은 치료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기 검진을 통해서 평가는 하셔야 된다 하시는 거고요. 이제 생활 습관 먼저 이거 한번 해 보세요. 특히 수분 섭취랑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수분 섭취를 시간을 그러니까 주로 이게 물 많이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지난번 시간 나와 가지고 물 먹는 법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저희 비뇨기과에는 물을 많이 먹어서 문제돼서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물을 적게 먹어서 문제되시는 분보다는 많이 먹어서 문제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물은 아침부터 해 지기 전까지 좀 드셔도 돼요. 많이 드셔도 되는데 해 떨어지면 드시지 마세요. 물, 차, 과일, 음료수 그리고 카페인, 술 이런 것들은 방광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빈뇨, 급박뇨 또 매운 음식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시고요. 특히 빈뇨, 급박뇨 환자분들은 드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인제 어떤 분 소변이 안 나오니까 배에다 힘을 꽉 주고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보고 나서 잔뇨감 느끼고 더 안 좋습니다. 또 방광 기능이 안 좋아요. 그래서 급하게 주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정말 힘들게 보신 분들은 천천히 보시고 안 나오면 쉬었다 좀 보세요. 방광을 쉴 시간을 좀 줘야 돼요. 그만큼 기능이 떨어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야간뇨가 내가 생리적 요소가 있는지 변비나 어떤 부종, 수면 점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떤 다리가 부종이 있는 분들은 낮 시간에 다리를 조금 한 30도 올려 놓잖아요, 누워서. 그럼 부종이 좀 빠집니다. 그러면 저녁에 야간종 한두 번 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이 야간뇨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야간뇨는 단순히 결석 문제가 아니라 소변을 많이 만드는 이런 수면 무호흡증, 심장 문제, 신장 문제 이런 야가와 연관이 되고요. 그리고 방광이 저장을 못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염이 올 수 있고 혹은 수면 장애. 저 그냥 야간에 여러 번 보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왜요? 그래 물어보면 그냥 잠이 깨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할 일 없으니까 오줌 싸러 가는 거예요. 이러신 분들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잠은 와 죽겠는데 그 이 소변 때문에 깨서 보신 분들은 미치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하셔야 된다. 이게 슬라이드가 PD님 절반 왔는데 10분 밖에 안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많이 못 한 것 같은데 어떡하냐? 이게 그렇게 할까요? 예, 일단 좀 이 약은 뭐 잘 아실 거예요. 크게 네 가지 약인데요. 알파 차단제라는 약은 통로를 좀 증상을 개선시켜 준 긴장을 완화시켜 준 약이고요. 이 5알파 환원요소 억제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죠. 발기력 좀 떨어질 수 있지만 크기나 진행력을 감소시켜 준 약이 되고 있고 자주 보는 급박뇨, 빈뇨는 방광약 따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인제 최근에 나온 거는 타다라필이라고 하는데 이런 약은 이 시알리스 계열 약물에 이제 저용량을 쓰게 되면 어떤 배뇨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어떤 발기력 개선과 배뇨 목적으로 매일 먹게끔 저용량 약인데요. 요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약을 대신에 이제 알파 차단제는 효과가 바로 좀 나타나는 편이고 크기 줄이는 약은 수개를 걸쳐서 점점 줄여서 나타나게 되겠고요. 정기적인 어떤 약물 복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물 복용하는 과정에서도 약물을 조정해야 되고 평가를 해서 또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도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 약 부작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통로를 이완시켜 주는 이 약은 혈압을 좀 떨쳐 주거든요. 대표적인 게 기립성 저혈압으로 어지러움 일발을 할 수 있어요. 혈압 낮으신 분들은 저는 이런 분들은 수술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약 먹으면 어지러워요. 혈압 떨어집니다 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액이 배출 안 됩니다. 그쪽 정액이 나온 입구 쪽이 열려지기 때문에 사정하는 느낌은 나는데 정액량이 줄어들든지 아니면 정액이 아예 안 나와 버립니다. 역사정 돼 가지고요. 건강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인제 환자들한테 이게 설명을 하고 써야 되는 거고 크기 감소시키는 약은 아까 말씀드렸죠. 성욕이나 발기력, 우울증 같은 이런 유발을 남성 호르몬 차단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있고요. 방광을 안정시키는 약, 방광을 참게 해 준 약은 목마름, 변비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방광을 참게는 해 주는데 또 잔뇨는 늘어버릴 수 있습니다. 즉 방광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잔뇨량이 늘어버리기 때문에 잔뇨가 많이 남는 분들은 이런 약은 진짜 쓰기가 어렵습니다. 선택적으로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인제 배뇨와 발기를 촉진시키는 타달필 같은 약들은 두통, 홍조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기 유발제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에 대한 것도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되고요. 생활 습관 속에서 감기약 같은 거 함부로 먹게 되면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추운 데 가면 소변 문제됩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거는 이런 인제 그 아까 처음 말씀드린 요패라든가 감염 이런 게 있을 땐 수술하는 게 좋고 약을 부작용 있을 때 하는 게 좋고 최근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젊으신 분들은 수술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50대 후반, 60 대인데 20 년, 30년 약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최소 침적 수술을 하고 사회로 빨리 복귀하고 물론 그 수술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몇 년 안에 재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나중에 또 한 10년 쓰다가 또 수술하시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돌려보는 경우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약 부작용 많고 또 오히려 젊으신 분들, 술만 하면 잘 보실 분들은 빨리 술로 돌리는 것도 어떤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키 슬라이드인데요. 수술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고려해야 될까요? 고려할 게 이렇게 많아요. 일단 그 환자 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0 대냐, 60 대냐, 아니면 60, 70 대냐, 아니면 80대 이상이냐. 그리고 전립선이 크냐 안 크냐. 또 증상이 얼만큼 심하고 어떤 증상이 더 심하느냐. 방광 기능이 남았느냐, 아니면 거의 없느냐, 아니면 좋냐. 이런 것도 따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전신 상태. 마취만 하면 위험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취를 안 하는 수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 항응고제 같은 거 먹으면 피가 많이 나죠. 그럼 거기 항응고제 복용 여부에 따라서 수술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기능 보존을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또 중요한 게 경제적 부담, 보험 여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수술법 중에 보험이 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나온 시술법 중에 보험이 안 되는 인정 비급여 항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인정 비급여. 근데 이게 또 의료보험은 안 돼도 실손 보험에서 커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병원에 와서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최소 침수적인 수술을 보험이 안 되는 시술을 고려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경제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험이 없고 경제력이 없다 그러면 반드시 보험이 되는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환자의 가치관. 나는 좀 고생하더라도 좀 재발 안 하는 걸 갖고 싶다. 아니면 나는 뭐 나중에 재발하더라도 지금 편하게 빨리 사회로 복귀하는 걸 하고 싶다. 그런다 그러면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수님 어떤 수술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거 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다 좋을 수 있고 다 나쁠 수 있습니다. 결국 의사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의사를 만나세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는 의사를 만나셔야 되고 또 종합적인 모든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한두 개만 할 줄 알면 그 사람은 그거밖에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환자한테 맞는 치료법을 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술할 때 이런 결정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수술법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 드리면 이런 이제 도려내는 거는 이제 전립선 절제술, 레이저 수술, 이제 최근에 아쿠아블레이션이라고 수압으로 깎아내는 것, 로봇으로 떼내는 이런 게 있고요. 크기가 안 크고 속도만 낮출 때는 간단히 절개만 입구만 절개해도 됩니다. 이런 것도 보험이 되는 수술이고 아쿠아는 보험이 안 되죠. 로봇도 보험이 안 되고요. 인제 간단하게 벌려 주고 좀 줄여 주는 치료가 있어요. 결찰술, 유로 리프트라 그러고 수증기 열치료는 그 수증기를 쏴 가지고 줄여 주는 거거든요. 이건 보험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고 또 실비는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제 혈류를 막아 가지고 전립선을 줄여 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주 고령에서 정말 마취만 하면 마취 리스크가 정말 크신 분들 마취 없이 간단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색전술 혈관을 좀 막아 줘서 전립선을 서서히 줄여 주는 이걸 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키스라인 두 개였었고요. 이런 것들 아까 말했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정 능력 이런 고려해서 한다는 거고 어 인제 사정, 발기, 요실금 이런 건 질문인데요. 수술하고 사정은 크게 상관없어요. 다만 정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발기력은 아니 사정액은 사정액은 나오지 않죠. 떼고 나면 정액은 안 나오고요. 발기력은 크게 수술과 연관이 없습니다. 요실금은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이 수술하고 급박요 증상은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초기 한두 달까지는 남고 야간에는 다른 질환이기 때문에 따로 약물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이 걸린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수술 이후에 퇴원하고 막 소변이 안 나오거나 피나고 이러면 다시 병원에 오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제 마지막 결론 내려 드릴게요. 증상은 크기하고는 크게 비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제 전립선 문제, 방광 문제, 야간율을 나눠서 판단하시고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시고요. 치료는 불편함, 합병증, 진행 이용성 등으로 다양한 걸 상황에서 결정한다는 거고 어떤 약물과 수술의 어떤 목적, 대가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다. 절대적인 건 없다. 무조건 약물 치료 우선이고 나중 수술 이런 것도 아니고 수술이 먼저도 아니고 항상 타협을 통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택은 내 검사 결과와 내 상태하고 나의 우선순위, 의사의 어떤 권유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통해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질문을 많이 답을 못 해주셨는데. 코피디님 어떻게 할까요? 몇 개만? 네. 빠르게요. 남아있는 게 감사하단 말이 있는 것 같고요. 아, 누구요? 김신혜? 질문이 뭐예요? 아, 김신혜님. 아, 여자분이신데요? 방광검사, 신장검진, 건강검진 이상이 없는데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괜찮은가요? 그 소변의 거품은 내가 일시적으로 먹는 음식이나 뭐 이런 게 연관이 많이 되고요. 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소변 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단백뇨가 없으면 크게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없으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이제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 내가 그때 먹는 음식하고 연관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약하고 연관된 경우도 있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포뮬러 원? 어디쯤에 있어요? 잠깐. 음, 그 어떤 수술을 받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잘라내기, 도려내기, 이 전립선 절제술, 홀랩 레이저 수술이라든가 로봇 같은 수술을 받게 되면 사실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재발할 게 별로 안 남습니다. 거의 사실상 다 떼내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크신 분들은 70, 80일 넘기기 전에 이 수술을 권유 많이 하거든요. 언제까지 약 먹을 거냐? 빨리 끝내자 해가지고 이제 약을 먹던 분들도 70대 후반이 되면 이 수술을 보통 권유를 해드립니다. 아버님이 만 이걸 받으셨다 그러면 재발을 잘 안 하실 거라고 느껴지고요. 이제 이제 어차피 수술하고도 1년에 한 번씩은 검진 받으시면 돼요. 초음파 검사하고 요소 검사하고 그러시면 뭐 장애인 재발의 징후는 소변이 가늘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그걸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검사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하신 분들은 졸업시켜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오셔서 우리 병원 오셔도 되고 그냥 개인 병원 가셔도 되고 검진 받도록 하세요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1년에 한 번씩 검진하는 게 항상 제 목표로 두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좀 막판에 너무 급하게 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중간에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혹시 이제 뭐, 좀 선택적으로, 이게 주로 이제 나온 것들은 제가 어떤 치료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만들었고요. 혹시 정말 나중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어떤 수술법만 포커싱 해가지고 정말 수술법만 끝판왕처럼 토의하는 방법도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뭐 다른 전문가들 같이 진행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반응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욘디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